이야기 해주실지 궁금해서 일단은 가져오신 장표를 제가 봤더니 네 글자가 굉장히 단호하게 써져 있더라고요. 상부하죠. 하반기만 놓고 봤을 때. 네. 상반기, 그러니까 저희가 연간으로는 그러니까 좀 약간 우스갯소리이긴 하지만 쳐보시면 아시겠는데 상고하고라고 저희들이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계단식 상승 내지는 좀 이제 뭐 작은 올라간다 뭐 이런 느낌으로 좀 말씀을 드렸고, 네, 하반기만 놓고 보면은 약간 뭐라고 할까, 기세가 있고 우려 요인이 있잖아요. 상반기는 이런 기세 요인들 때문에 시장이 조금은 더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당장 우리가 우려 요인이란 부분들은 시장이 오르면 오를수록 조금은 이제 좀 부각이 될 수 있는 게 한 4분기 정도지 않겠냐. 그래서 하반기만 놓고 보면 상고하죠. 네, 연간으로는 그래도 아직은 상단으로의 움직임이 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죠. 네. 그럼 이 결론을 전제로 해서 오늘 풀어주시는 건가요? 네. 일단 뭐 8월 1일이 되면 상당히 많은 지표들이 나와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수출 데이터도 나오고, 그리고 이제 첫 주다 보니까 이제 뭐 ISM 제조업 지수, 뭐 PMI들, 각국의 PMI들, 뭐 여러 가지, 그리고 좀 있으면 또 미국의 고용 데이터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시장을 보고 이제 느낀 점은, 일단 이제 시장을 약간 곡해하진 않는다? 왜냐하면 수출 데이터가 나왔는데 사실 전월 대비로는 좀 안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수출이 뭐 명목적으로는 아마 전월에 마이너스 6% 전년 대비, 우리나라 한국 수출이. 그런데 이번이 마이너스 16%인가? 예, 정도 그렇게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수출이 조금 더 꺾였죠. 그러니까 보통 수출 데이터를 많이 보는 이유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어쨌든 수출 기업들이 대부분이 시가총액이 굉장히 큰 기업들이 많고, 수출 데이터가 돌아섰을 때 드디어 우리나라의 어떤 매출이라든지 공장을 돌릴 수 있잖아요. 그래야 마진이 나오고. 그래서 수출이 이제 개선이 된다라는 얘기는 우리나라의 시장이 올라간다, 우리나라의 밸류에이션이 드디어 뭐 아직도 0.9배에서 1배 사이에서 0.95, 96배 정도 되는데, 드디어 1배면은 지금 벌써 2,700이 넘어요. 그러면 수출 증가율이 플러스로 돌아서면은 2,700 이상도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데, 당장은 이제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권이다 보니까 시장이 상당히 조금은, 물론 꾸준히 올라왔지만 여전히 약간은 좀 막혀있는 느낌이 좀 있는 거, 이런 거 있지만, 또 거꾸로 그 안에서의 내용은 또 보면 무역수지는 또 개선됐거든요. 그러니까 무역수지는 뭐냐면 영업이익률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마진이 개선되다 보니까 하방도 그래서 조금 잘 뚫리지 않는 그런 국면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 무역수지 개선 효과는 아무래도 유가가 좀 작년에서 올해 넘어온 효과를 생각해 보면, 한 그래도 9, 10월까지는 무역수지가 앉은 자리에서 수입 증가율이 떨어지면서 개선될 수 있다. 그래서 3분기까지 무역수지 개선, 기업들의 이익이 생각보다 컨센서스, 기대치보다 괜찮게 나오면서 시장을 좀 끌고 갈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무역 수지가 개선이긴 한데 이거 약간 불황형 흑자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보통 그런데 이게 우리가 경기라는 게, 자, 우리가 보면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인 게, 흑자게 되면 일단 들어온 대비 나간 돈이 적은 거예요. 그건 그렇죠. 내가 뭔가를 계속 그렇게 다음을 위한 일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적자라도 그러니까 경기가 굉장히 좋을 때도 적자게 되면 내가 지금 뭐 돈 잘 버니까 막 쓰면은 결국은 나중에 좀 큰 일이 발생하잖아요. 그렇게나 비슷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불황형 흑자가 나타나는 국면이, 보통은 경기라는 게 사이클이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경기가 고점과 저점이 있을 텐데, 저점에서 경기의 바닥을 만드는 거는 실질적으로는 매출이나 이런 외형이 성장하면서가 아니라 내부적으로 코스트를, 비용을 어떻게 보면 줄이는 과정에서 기업들은 살아남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줄였는데 매출이 돌아서면 이 고정비가 낮아진 상황에서 매출이 돌아서면 어떻게 될까요? 마진이 확실히 벌어지고, 마진이 벌어지다 보면 캐펙스 투자를 더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아니면 사람을 더 뽑거나, 그러면서 이제 슬슬 이제 경기 확장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경기 바닥일 때는 불황형 흑자, 뭐 언론에서 뭐 무역수지가
개선이 됐지만 이거는 수입 증가율이 떨어지고 우리나라가 되게 쪼그라들면서 나오는 어떤 흑자니까 평가절하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그래 바닥을 만들어 가는구나. 네, 기업의 생태학적으로 그렇게 되는 환경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 수입 증가율이 떨어지고 수출 증가율이 떨어진 게 그냥 전 세계 인플레이션이 꺾여서 그런 거 아닐까요? 인플레이션이 꺾여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걸 보고 그냥 약간 인플레이션이 꺾였다고 생각을 하고 그쵸. 그냥 수출 물량은 그냥 괜찮은 거고 그래서 끝났다. 이렇게 해석하는 방법은 어떨까요? 그 수출 물량이 유지가 되는 상황에서 이제 인플레이션에 의한 물가가 하락하는 국면이 이게 근데 그때마다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물가가 빠지기 시작할 때는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이에요. 물가가 빠지기 그러니까 물량 그대로 아니면 물가가 이제 이를테면 2021년 6월, 7월부터 우리나라의 수출 증가율이 떨어지고 우리나라의 물가도 빠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럴 때는 실질적으로는 수요가 조금은 부족한 거 아니라는 인식도 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은 디플레이션 압력이 커져서 사실 시장에는 안 좋은 시그널인데 지금 와서 이제 물가가 하락을 하고 이제 마진이 개선되는 부분에 대한 얘기는 이미 충분히 물가의 하락세가 유지가 됐고 경기가 하락할 만큼 하락한 상황에서 물론 주가는 경기의 바닥보다 또 먼저 치고 나간 건 있지만 그런 상황에서 이제는 물가 자체도 이제 어떻게 보면 하방에서 조금 안정돼 가는 국면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도 지금 보면 헤드라인 CPI는 어쩌면 8, 9월부터는 다시 조금씩 올라갈 수 있고 코어 CPI는 조금 잡히지만 그래서 굉장히 이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인플레이션에 의한 어떤 수요의 붕괴를 고려했었던 때는 물가가 빠질 때는 진짜 안 좋은 거지만 지금은 오히려 약간 수요를 잡았고 공급도 동시에 우리나라 반도체도 보면 수요가 잡히니까 공급을 뒤늦게라도 잡아놓잖아요. 근데 이때부터는 물가가 하염없이 빠지면 이건 또 디플레이션이에요. 적정하게 좀 유지가 돼야 되는 상황이지 않겠냐. 그래서 저는 저희들은 하반기 갈수록 오히려 물가는 그리고 금리는 이 상태에서 조금 안정된 상황으로 가는 거를 정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알겠습니다. 코스피 지수에 있어서는 이제 보니까 2,800을 계단식 상승이다 이렇게 써놓으셨는데 그러니까 이게 사실 2,800이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는 사실 지수가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더 올라갈 수 있고 더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2,800까지 간다 이런 건 아니고 근데 이제 그냥 계산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작년 말에서 올해 초로 넘어올 때는 워낙 비관적이었고 워낙 그 리세션 연준이 이렇게까지 빠르고 강력하게 긴축을 하면 무조건 전 세계 내지는 미국이 경기 침체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인식이 너무 강했었거든요. 근데 저희들은 그게 아니라 금리를 올림에도 불구하고 예전처럼 경기 침체 시나리오가 안 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렸던 거고 그건 뭐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상황이라면 그런 전제 조건이라면 우리나라는 자본 이하로 항상 시장이 형성이 됐긴 했지만 그래도 그게 어느 정도 레벨에서는 좀 유지가 됐었다. 이를테면 뭐 확정 자본 기준으로 0.9배가 깨지면 확정 자본은 뭐냐면 보통 애널리스트나 이 향후에 이익이 얼마나 나올지를 감안해서 밸류에이션을 하거든요. 근데 그 이익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시장이 하락할 때는 이 굉장히 디스카운트를 많이 해요. 그래서 그냥 시장이 하락할 때는 이제 확정 직전에 벌어들인 자본 대비해서 현재의 시가총액의 레벨을 보면 어느 정도 우리가 바닥을 잡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됐었는데 그게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까지 넘어가게 되면 최소한 4분기 말에 자본 총계를 갖다 놓으면 우리가 추정하는 자본이 한 2,200조 원 정도 되거든요. 2,145에서 2,200조 원. 그거를 코스피 1배로 환산하면 한 2,750이니까 최소 우리가 시장을 분기마다 코스피가 적자는 나는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그러면 분기마다 이렇게 자본이 늘어나는 만큼 계단식 상승이 나타나지 않겠냐. 그리고 어느 순간에 시장이 올라가고 수출 증가율이 돌아서잖아요. 그때는 옛날 이익을 보지 않고 어느 순간 미래의 이익을 땡겨오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어느 순간. 그러니까 바닥을 잡을 때는 미래 이익 아무것도 믿지 않아. 그냥 지금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 밸류에이션에 그때는 이제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한 방편인데 어느 순간 이제 뭐 지금도 벌써 10에서 15% 올랐잖아요. 2차 전지는 뭐 2028년까지 땡겨오고 있는 상황인 것처럼 어느 순간 그러면 미래의 기대 이익을 땡겨오는데 그게 하반기 3분기일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죠. 왜?
기업의 이익이 생각보다 눈높이보다 좋게 나오기 시작하면 우리가 너무 회의적으로 본 거 아니냐. 우리가 너무 조금 경기 침체에 빠져 있어서 기업들이 하고 있는 행동을 너무 부정적으로만 봤다라는 인식이 변화가 필요한데 그게 올해 2분기 실적 시즌을 통해서 1분기에도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고 2분기에도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면 사실은 이제는 사람들의 기대는 앞으로도 우리나라는 이만큼 나오겠네라는 기대로 밸류에이션을 더 주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 보니까 프라이스 투 북 한 배, PBR로 한 배면은 2,750이잖아요. 근데 지금 2,670이니까 센터장님 말씀을 들어보면은 지수로는 의외로 업사이드가 없다로 받아들여지고 그다음에 이제 타이틀이 상고하조니까 이번 분기 8월, 9월에 잘 지수를 트레이딩하지 못하면 오히려 하방이 더 크다라고 저는 딱 이 자료를 보면 느껴지는데 맞아요. 어떻게 맞습니다. 정확하게 보셨고 저도 그렇게 의도를 하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그런 게 있죠. 오버시팅과 언더시팅이 있기 때문에 근데 3분기에 2,751배는 이게 확정 기준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밸류에이션마다 사람들마다 12개월 포워드를 보는 데도 있고 아니면 그 당해의 어떤 밸류에이션을 보는 데도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확정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확정 기준으로 1배는 4분기 넘어가게 되면 뭐 2,750? 1배까지 가게 되면 좀 소위 말하면 싸지 않다라는 영역으로 들어가는 건 맞아요. 근데 이제 그러려면 그 이상의 어떤 우리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을 만한 경기 상황, 기업 이익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저는 9월, 10월 넘어가서부터는 그렇진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1배라는 거는 지금 우리가 벌어들인 자본만큼 올라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반기의 지수 그리고 2,650까지 빠르게 올라온 가장 큰 그 모멘텀이 뭐냐라고 보면 저는 리세션 베팅이 실패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리세션이 올 거라고 뭐 글로벌 IB들도 그랬잖아요. 얼마 전에 이제 약간 이제 JP 모건의 콜라노비치 유일하게 이제 비관론자로 남아 계시거든요. 그와 동시에 이제 쌍두마차였던 비관론자가 모건 스탠리의 마이클 윌슨인데 We are wrong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틀렸다. 그러니까 비관론자가 이제 사라지기 시작하니까 슬슬 월가에서는 콜라노비치가 꺾으면 이제 시장이 빠지겠다. 이렇게 역발상으로도 말씀을 하셔요. 근데 비관론으로 봤었던 분들의 주된 논리는 너무나 리즈너블했어요. 레셔널한 게 왜냐? 아니 금리를 올리면 당연히 비용이 높아지고 소비자 지출은 떨어지고 기업들의 재고는 더 쌓이고 그럼 고정비 더 많아지고 그러면 그리고 이제 하이힐드 스프레드 같은 것도 엄청 벌어졌었거든요. 그래서 도산하는 애들이 많아진다. 그리고 1분기에 지역은행 문제 터졌을 때 이거 봐라. 이제 약한 고리가 터지기 시작하면서 금융권에 이제 신용경색이 나타나기 시작할 거다라는데 그게 이제 안 된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하방으로의 베팅했던 것들이 오히려 청산되면서 뭐 스퀴즈 되면서 아니면 이제 좀 걷어들이면서 시장이 좀 빠르게 정상화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금리를 굉장히 빨리 올리면 경기 침체가 왔고 경기 침체가 왔기 때문에 금리를 굉장히 빠르게 내려줬어요. 그러면 그 힘 갖고 그 대출의 힘, 그 힘 갖고 1년 반에서 1년 이상 강하게 상승을 하는 게 예전 사이클. 그래서 비관론자들도 금리 내리는 사이클 오면 그때 우리 콜할 거야 했는데 안 온 거죠. 금리 내리는 사이클이 오래 안 오다 보니까 시장이 정상화돼 버린 거예요. 근데 하반기는 또 다른 문제인 거죠. 자, 정상화 됐는데 우리가 1배까지 왔어. 근데 성장은? 이런 퀘스천이 붙을 것 같아요. 우리 수출 증가율은 아직 마이너스잖아요. 그럼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돌아서서 플러스의 어떤 그 각도가 더 올라가 줘야 되는데 성장은 나올 거니? 라는 퀘스천이 붙었을 때는 저는 아닐 것 같아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미 OECD 경기 선행지수를 보면 그 안에 국가들의 선행지수가 다 다르거든요. 근데 그 국가들마다의 선행지수가 좀 모멘텀이 둔화되는 국가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어느 때보다도 기준금리가 높은 수준이라서 성장이 나오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우리나라도 3.5%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가 명목금리 3.5 기준금리가 3.5%라고 치면 시장에서 펀딩하는 게 그거보다 높겠지만 그냥 3.5%라고 했을 때 어느 기업이 어느 가게가 아니면 우리나라의 경제가 3.5% 이상 성장이 올해 내년에 나올 수 있을까? 명목으로 봤을 때 절대 그렇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미국도 지금 5.5%잖아요. 미국이 지금 연준이
자기들의 FOMC 6월 이후에 경제 전망을 내년에 실질로 잡은 게 1.1%예요. PC 3.5% 잡아도 4.7%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5.5%보다 4.7%게 되면 GDP 성장률이 떨어진 거죠. 그럼 둘 다 함의하는 거는 뭐냐? 여기서 2,700, 2,800 이상에서 시장이 가려면 저는 금리를 내려줘야 된다. 금리를 내려줘서 명목 성장률보다 낮은 수준의 금리 내지는 명목 성장률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금리를 내려주면서 시장의 숨통을 튀어줘야 2,800에서 뭐 시장 좀 부러지긴 하겠지만 다시 금리를 내려지고 나서 시장이 조정받고 그때야 다시 어떤 이 3,000으로 가는 흐름이 나타나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성장을 내년에 우리나라 이제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이익이 많이 나오면 영업이익 70조까지 나오고 근데 올해는 적자가 되게 크잖아요. 그렇죠. 이게 거의 수익이 100조 원 가까이 되는데 내년에 그게 많이 반영이 돼 있어서 성장이 되게 크잖아요. 그럼 아까 자본이 2,200조라고 하셨으니까 이거 뭐 세금 내고 배당 주고 하면 거기만 해도 100조 이상 자본이 늘어날 텐데 그렇죠. 그게 반영이 되고 그리고 ROE가 아마 올해는 우리나라가 되게 낮을 건데 한 뭐 잘 나와야 7, 8% 내년 ROE가 많이 올라갈 거잖아요. 네. 그거를 금리를 내려주지 않고도 사람들이 반영하는 예를 들어 미국으로 치면 95년부터 2000년처럼 금리가 높았을 때 주가가 됐던 그런 좋은 시나리오는 혹시 어떻게 그러면 이제 4분기가 상고하저가 아닐 거니까. 그렇죠. 네, 근데 그때 네. 90년대 말씀도 주셨는데 90년대에도 올렸다가 내릴 수밖에 없었어요. 명목 성장률이 여기 제가 차트를 넣어놨는데 네. 명목 성장률 자체가 그때 그때는 이제 5에서 6 사이를 계속 왔다 갔다 했습니다. 금리 세게 내려주진 않고 왔다 갔다만 했는데. 맞아요. 네. 아 여기 있네요. 여기 보면 90년대 보면 명목 성장률을 제가 옅은 회색으로 지금 짙은 파란 선이 이제 연준의 금리죠. 네. 근데 보시면 이 명목 GDP가 이제 기준금리보다 하회하는 시기가 왔을 때 연준이 금리를 좀 내려줬죠. 네. 네. 그러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이때 사이클하고 지금 우리가 가장 최근 경기 침체의 두 번의 사이클하고 좀 다른 거는 세 번이네요. 벌써 코로나, 금융위기, IT 버블. 네. 과단성 있게 상당히 빅 스텝으로 내렸었던 거하고는 달리 약간 베이비 스텝으로 네. 내리면서 성장이 다시 올라가는 사이클을 만들어줬었거든요. 그러니까 잘하면 90년대 이 중반 같은 사이클이지 않겠냐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볼 수 있는 거는 뭐냐, 결국 명목 GDP보다 이 기준금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는 기준금리를 내리는 그런 사이클이 올 거고, 기준금리를 내린다라는 거는 그러면 기준금리 내렸으니까 성장주 사야겠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그때는 기준금리가 내리고 나서, 그러니까 이미 경기라든지 이미 주가가 높은 상황에서의 금리의 하락은 사실은 매도 시그널이죠. 변동성이 굉장히 심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이 자리에서 8월이기 때문에 하락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하반기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지만 2,800까지의 올라가는 상승은 중국의 효과도 있기 때문에 8, 9월 저도 이제 강한 상승이 나타날 수 있다. 근데 그때 굉장히 도치감에 젖어 있을 때 조금은 조심해야 되는 거를 미리 좀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근데 뭐 우리의 예상, 저의 예상과 달리 3.5% 이상의 성장을 한국이 해낼 수 있어 라고 하면 저는 그때 가서 좀 뷰를 바꿔야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지금까지의 우리나라의 어떤 가계 소비, 정부 소비, 기업 투자 남은 게 수출인데 크게 이제 개선될 가능성이 없지 않나라는 거죠. 그럼 내년 그 3.5% 예를 들어 미국은 기준금리 5.5인데 대신에 10년물은 4% 정도밖에 그렇죠.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4%랑 비교하면 내년에 미국 명목이 더 좋아지는 걸 수도 있고 금리에 비해서. 근데 우리는 이제 기준금리보다 10년물이 살짝 높으니까 맞아요. 이제 뭐 3.78 정도 되는데 내년에 실질 성장률 2% 나오고 맞아요. 물가 2% 나오면 그럼 4%가 돼서 그걸 이기는 건데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의 반도체 수출이 너무 안 좋았으니까 그게 이제 좋아지고 이러면서 이제 하반기 그래도 계속 좋을 수 있어. 오히려 내년 하반기가 더 무서워. 왜냐면 반도체가 한번 뜨고 나면 빠질 거니까. 그런 생각을 해서 조금 늦게 위험하다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도 있을 수는 있죠. 그럴 수 있죠. 그럴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의 전제는 또 이제 반도체에 이제 집중이 될 수밖에 없고, 네. 반도체가 물론 이제 주가 자체는 많이 올라왔지만 펀더멘털로 보면 물론 재고도 이제 약간 그 2분기 실적 시즌에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의 컨퍼런스 콜을 보면은 재고가 좀 잡혀간다. 고객사 재고도 좀 줄어들고 있다. 그리고 공급 조정의 효과가 이제 3분기나 4분기부터 이제 나타날 수 있으니까 실질적으로는 이제 가격이 올라가면서
이제 반도체 진짜 업턴에 대한 얘기들을 네. 해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또 결부되는 게 중국이거든요. 중국이 우리나라에서 수출이 나가는 게 반도체의 한 40% 이상이 다 중국으로 가고 있어요. 네. 근데 중국이라는 나라의 수요 자체가 사실은 생각보다 강할까라는 퀘스천이 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정책들의 효과는 3분기에 나타날 수 있다. 라는 거는 맞아요. 어떻게든 3분기, 4분기 GDP를 끌어올려서 시진핑 3연임 체제의 5%의 GDP 성장률을 만들려고 하긴 할 것 같아요. 다만 그게 부동산을 자극해서 지속 가능한 성장의 자극책이 아니고 네. 단순히 그냥 부동산의 어떤 경책에 의한 어떤 뭐라고 할까요? 단기 반등으로 끝나지 않겠냐라는 거고 전체적인 수요를 끌어가는 힘은 굉장히 떨어질 것이다. 네. 중국 같은 경우에 지금 국민 청저축이 한 45%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중에 35%가 민간이에요. 근데 소비를 잘 안 하고 있어요. 저축을 굉장히 높여놔서 그게 기회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중국은 다른 나라들과 달리 정부 재원이나 지원이 이렇게 크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우리나라보다 더 빨리 노후에 대한 걱정들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상당히 심해지는 국가이기 때문에 올해 말에서 내년 넘어갈 때 중국의 수요가 생각보다 그렇게 강하진 않다. 더불어서 중국이 디플레이션 압력이 굉장히 심해질 것 같다라는 얘기가 3분기에 그런 정책에 의한 효과가 끝나는 시점부터 더 강해질 거라는 생각이. 그래서 아까 반도체에 대한 것도 어닝에 대한 기대치가 좀 낮아져야 되지 않겠냐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야기 나온 김에 11페이지에 보니까 중국 청년 실업률이랑 홍콩 항생테크 지수 이거 그래프도 좀 준비를 해 오셨더라고요. 맞아요. 이것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그러니까 같은데요. 최근에 홍콩 항생테크 움직여 주더라고요. 움직여 주는데 제가 11페이지 개념 왼쪽에 그러니까 좀 뭐 무논리일 수는 있는데 청년 실업률을 가만히 보다가 홍콩 항생테크 뒤집어 놓은 거하고 비슷해서 한번 그냥 그려본 거예요. 모양이. 네. 예. 청년 실업률을 제가 뒤집어 놓은 거예요. 근데 또 논리적인 연결고리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 실업률이 높아진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자기네들 내지는 외신에서도 평가가 공동부유 때문인데 공동부유로 인해서 규제를 받은 게 크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부동산하고 이제 테크 기업들에 대한 규제였거든요. 우리 잘 알겠지만 엔터파이낸셜 같은 경우에도 뭐 여러 가지 노이즈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신규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리고 이제 양질의 일자리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우리도 그렇지만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이제 약간 테크 기업들에서 많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규제를 하다 보니까 당연하게도 일자리의 양성이 되지 않았고 신규 투자도 뭐 굉장히 제한적이었고 그래서 주가도 사실은 굉장히 별로였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청년 실업률이 21%까지 찍으니까 급해진 거죠. 그래서 뭐 정확하게 그 중국의 정책 담당자 이름은 기억이 안 나지만 뭐 우리는 민간 기업을 뭐 굉장히 좋아한다. 아니 민간도 뭐 공공기관이나 이런 게 또 대우를 동일하게 하겠다. 그리고 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를 하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한 6월 중순부터 6월 초부터 아마 항생테크 지수가 상당한 이제 반등이 나와졌을 거예요. 한 달 동안 제일 많이 오른 지수예요, 항생테크. 그렇죠. 예. 이런 이슈가 있어서 그 어떤 것보다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저는 정치적인 색깔을 빼고 이 중국이라는 나라가 갖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는 정권 교체가 불가능하다는 거고요. 정권 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동산 경기를 통한 GDP 성장률이 나왔을 때 환호하기보다는 부동산 경기 내지는 GDP 성장률이 나오게 되면 자연 발생적으로 나오는 문제는 이 어떤 차별, 차별이요? 상대적인 박탈감이 심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공동부유에 대한 의견,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성장이 나왔을 때 대다수의 인민들은 그거에 대한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굉장히 적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게 되면 인민을 위한 정책을 쓰는 게 공산당이고 공산당 입장에서는 성장보다는 분배가 태생적으로 그들의 이념이잖아요. 그래서 연말 연초에 저는 GDP 성장률이 잘 나오면 잘 나올수록 저는 중국을 오히려 팔아라는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왜냐? 다시 분배 얘기, 다시 공동부유 얘기가 어쩔 수 없이 나올 것이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중국이 근데 공동부유 얘기가 나온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네네. 지금 워낙 많이 빠졌고 우리나라에서도 중국 관련 종목들이 특히 많이 빠져 있잖아요. 맞아요. 예. 얘가 예를 들어 지난달 말에 그 정치국 회의 때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하면서 맞아요. 이제 사실 크게 우리나라도 이제 중국 주식 반등하고 중국도 맞아요. 철강 반등하고 맞아요. 했는데 맞아요. 거기서부터 연말까지를 좀 누릴 수는 없을까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네. 기간을 누릴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중국이 워낙 많이 빠졌고 중국 당국도 지금 더 조였다가는 실업률은 더 크게 지금 뭐 실질적으로 21%라고는 하지만 뭐 교수인가 누군가는 뭐 거의 46%라고 하더라고요. 실업률 자체가 2명 중에 1명이 놀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신경을 안 쓸래 안 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그리고 지금 가장 안 좋은 이때가 중국의 모멘텀을 봐야 되는 건 맞다라고 봐요. 네. 이것 때문에 우리 시장이 2,600에서 2,700에서 2,800 갈 수 있는 힘은 여기서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다만 이제 이게 지속 가능한 중국의 모멘텀이냐라는 거는 항상 고민하면서 가야 된다. 네. 그런 얘기를 드리는 이걸 왜 거예요. 여쭤보냐면 우리가 원래 수출 1위가 중국이었죠. 중국이잖아요. 네. 아직도 1위인데 이제 미국이 되게 많이 조금 좀 올라와가지고 비슷비슷해요. 비슷할 네, 때까지 네. 올라왔는데 그래서 지금까지의 약간 작년부터의 투자 패턴이나 매매는 중국향은 다 버리고 버리는 거였죠. 미국향을 사는 그림이었잖아요. 맞아요. 반도체도 사실상 중국향이었고 맞아요. 전기차는 대신에 미국향이었으니까 미국향이었고. 전기차가 좋았던 건데 앞으로 그럼 한 5개월 남은 기간에 그런 식의 중국 모멘텀이 살아있으면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우리 구독자분들이 지금까지의 미국향 매매를 계속하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중국향에 대한 생각을 조금 하면서 가는 게 좋은 건지 그건 어떻게 보세요? 지금 어쨌든 하반기 전망이니까. 그렇죠. 이제 뭐 보통 좀 이제 전략하는 사람들이 피해가는 말이 있어요. 바벨 전략이라 그래서 둘 다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바벨 전략을 갖고 해서 왜냐하면 비율은요? 아니 뭐 그거는 그냥 둘다 50대 50이에요? 왜냐하면 워낙 비중이 떨어져 있으니까 사실은 중국 그러니까 반도체도 마찬가지인 게 중국 자체의 성장이 좀 나아져야지 반도체의 Q그로스가 조금은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반도체에 대한 기대치에 어느 정도 녹여 있는 거는 중국의 수요도 일견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수입 시장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17에서 18% 되기 때문에 그 국가에서 수입해주는 물량이 좀 있어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중국으로 수출하는 건 20%지만 중국이 우리나라에서 수입하는 건 6%밖에 안 돼요. 근데 6%이지만 어쩔 수 없이 수입하는 게 반도체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수입 시장에서의 어떤 자기의 역할을 하게 되면 반도체가 Q그로스가 나오면서 우리나라 시장의 전체적인 반도체에 의한 시장의 상승 효과가 저는 8, 9월에 나타날 수 있다라는 네. 거고 동시에 중국이 뭔가 살아난다라고 했을 때 붙어갈 수 있는 업종이 근데 예전보다는 많이 연결고리가 떨어져 있긴 해요. 네. 우리처럼 예전에 움직이면 뭐 철강 같이 움직였었고 소재 당연히 같이 움직였고 그리고 최근에는 중국이 소비를 하기 때문에 리오프닝이나 뭐 게임이나 이런 게 같이 움직였었는데 그 연결고리가 예전보다는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는 건 맞지만 공교롭게도 꼭 중국 중국의 어떤 수요는 아닌데 결국은 중국 수요와 관련된 움직임은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리오프닝 같은 경우, 뭐 그 철강에서도 좀 이제 포스코홀딩스 2차 전지에 있었지만 현대제철이나 뭐 고려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제외했었잖아요. 네. 같이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는 이유가 이렇게 되는 거죠. 중국이 회복을 하게 되면 위안화가 강세를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안화가 강세를 간다는 거는 한국의 원화도 또 안정을 찾을 수 있는 연결고리가 있어요. 무역 수지가 더 개선될 수 있기 때문에. 네. 한국의 원화가 안정을 찾는다라는 건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고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온다라는 거는 비싼 것들을 살 수도 있겠지만 여전히 좀 밸류에이션이 터무니없이 싼 업종들이 많을 수 있거든요. 그런 업종을 살 수 있지 않겠냐. 그랬을 때 보면 뭐 호텔 같은 것도 너무 널브러져 있고 일부 은행주들도 사실은 중국과의 연결고리는 아니지만 왜냐하면 시크리컬이라는 함수 안에 들어가니까 조금 뭐 배당 수익이 7, 8%니까 지금 얼마 안 남았으니까 살 수도 있는 거고 화장품은요? 그러니까 화장품 같은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무도 기대 안 하니까. 그리고 이게 모멘텀이 없다고 보니까. 네. 근데 이제 중국에서의 모멘텀이 아니라 화장품도 일본이나 미국의 모멘텀을 갖고 오기 시작하긴 했지만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만약에 아니면 진짜 신규로 이제 우리 시장에서 뭐 살 거 없나 봤을 때 그렇게 좀 소외되어 있었던 업종들을 좀 사지 않겠냐라는 거고
더불어서 약간 저는 이제 8, 9월이 반도체가 좀 힘을 내주고 약간 소외받았던 업종들이 가주는 장이라는 측면에서는 뭐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 뭐 네이버나 네. 카카오는 잘 모르겠고 일부 이제 좀 성장이라는 느낌이 좀 나오는 업종들이 좀 주목을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저는 그러니까 말이 막 많았지만 저는 이제 하반기에 반도체, 제약바이오, 그 다음에 그 일부 좀 소외된 리오프닝 이렇게 저희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네, 이제 저희가 하반기 전망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네. 나누긴 했는데 사실 지금까지의 시장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쏠림 현상이라는 말을 이차 전지? 많이 한 것 네, 같다. 맞아요. 라는 생각이 드는데 보니까 또 쏠림 현상에 대한 정의를 경기 전환 국면에 대한 반응이다 이렇게 네, 맞아요. 내리셨더라고요. 이 내용도 한번 말씀해 그러니까 주실까요? 우리가 경기가 바닥일 때는 네. 경기가 바닥이라는 건 뭔가요? 그 돈을 벌어들이는 기업이 많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돈을 벌어들이는 기업이 많지 않은데 돈을 버는 기업이 좀 있어. 그러면 거기에 엄청 집중이 될 거잖아요. 그게 지금은 2차 전지였고 아니면 지금은 힘들지만 정책적인 도움 더불어서 반드시 갈 수밖에 없는 미래 그래 여기 지금 했는데 여기에 돈이 가자 했을 때 2차 전지였는데 경기가 조금씩 회복되면 2차 전지 말고도 다른 기업들이 돈을 벌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업종이 확산이 되니까 업종 쏠림이라는 거는 결국은 경기 바닥일 때 업종 쏠림은 그 업종이 이제 주도주로서의 가치를 잃었을 때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쪽으로 그 바통을 이어받는 선순환의 연결고리인 거고 네. 시장에서 이제 주도주가 끝나면 시장 끝난다라고 했을 때는 경기가 좀 이렇게 확장 사이클에서 정점일 때 그 휘날레를 보여줬을 때 그때가 끝나니까 이를테면 카카오 그룹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굉장히 좋았을 때 이 주도주로서의 어떤 힘을 다 주고 꺾였잖아요. 그때는 주도주 꺾이면 시장 꺾인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랑 동일한 거죠. 그래서 그 국면에 대해서 좀 봐야 되는데 2차 전지에 대한 거는 비싸고 쏠려 있다라고 하고 좀 약간 최근에 좀 광적이다라고까지 얘기하는 거는 우려스러운 건 맞지만 네. 이게 꺾였을 때 시장이 꺾였느냐 그게 아니고 바통을 이어받을 업종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업종 확산되고 그 업종 확산에서 그동안 소외되어 있었던 왜냐하면 이쪽으로 수급이 너무 많이 쏘여 있었기 때문에 이 수급이 풀려나가는 것만으로도 시장이 굉장한 에너지를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난주인가요? 보니까 2차 전지 오르면 나머지 다 빠지고 2차 전지 조금 빠졌더니 나머지 뭐 삼성전자도 2% 오르고 이런 힘이 있기 때문에 지수처럼? 네, 저는 그런 효과가 이 3분기에 좀 나타나지 않을까? 단기적으로는 지금 뭐 약간 하루 이틀 사이로 이렇게 옥신각신하지만 결국에는 2차 전지 말고도 수익이 나는 업종이 있네? 2차 전지 말고도 수급이 들어오는 쪽이 있네라는 생각이 8월, 9월 계속 더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오늘 같은 날 보시면 이제 카카오도 사실은 원래 이제 네이버 카카오 많이 물어보면은 전문가분들이 네이버를 훨씬 더 많이 선호했어. 그냥 프라이스 투 북이 워낙 낮으니까. 그쵸. 네. 근데 오늘은 카카오가 좀 힘을 냈고, 맞아요. 카뱅도 힘을 냈고, 맞아요. 카페도 힘을 냈고 뭐 이렇게 돼 있고 중국은 철강 업종이 지난주부터 막 오르기 시작을 하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궁금한 게 쏠림 하나가 진짜 시작이 되는 거냐 우리가 이제 진짜로 네. 얘네들 믿어도 되는 거냐에 대한 궁금증이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이것의 약간 지속기간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느 정도를 센터장님은 보세요? 저는 그러니까 예전 주도주도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워낙 많이 빠졌던 것들에 대한 쇼커버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거는 지속 가능하진 않다라고 보고 있고 아하. 기본적으로는 어닝에 대한 기대치가 새롭게 시작될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카카오나 이런 기업들은 어닝에 대한 기대치를 지금 계속 줄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철저히 우리나라는 내수는 버려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화장품이나 뭐 이런 거는 이제 다른 데 팔 수 있으니까 하는 거고 우리나라 이를테면 내수게 되면 움직이지 못하는 내수. 뭐 유통업 이런 거 말씀하시는 움직이지 거죠? 못하는 네. 내수들은 버려라는 거죠. 은행도 사실은 단기적인 트레이딩이지 장기적으로 끌고 갈 건 아닌 것 같고 건설도 그래서 마찬가지고 유통 마찬가지고 이런 움직이지 못하는 내수는 우리나라의 그 DSR이 14%로 역대급으로 높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는 지금 돈은 있지만 돈을 쓰지 못해요. 다 예금하고 주식한다고 지금 돈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소비로의 전환은 사실은 쉽진 않다라고 보고 있고 그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게 아까 말씀하셨지만 반도체는 예전에 주도주에서 꺾였지만 다시 성장을 주도할 수 있는 HBM이라든지 아니면 자체적인 메모리의
공급과 수요의 조절에 의한 넥스트 단계를 기대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리오프닝 같은 경우에는 뭐 저도 좀 약간 반신반의하지만 그래도 고정비를 워낙 많이 줄여놔서 조금 매출이 좋아서면 이 하반기 정도는 마진이 나오면서 조금 밸류에이션이 너무 낮아져 있기 때문에 조금 좀 수익률이 괜찮은 종목이 나오지 않겠냐라는 거고, 그리고 하나가 이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가 이제 약간 롱텀하게 보면 금리를 우리나라는 3.5에서 못 올린다고 보고 있고요. 네. 연준보다 빨리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네. 이 단기 금리를 내렸을 때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게 제약바이오라고 생각이 들고, 결국 주가가 조금은 하방 리스크가 생겼을 때 못 올랐었기 때문에 얘가 방어주로서의 역할도 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반도체와 제약바이오를 같이 가져가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수는 잘 희망이 좀 없다고 보고 네. 아주 단기적인 트레이딩이고 그렇죠. 기본적인 수출을 해야 된다. 네. 여기서 제가 딱 궁금한 게 자동차는 왜 이익 나는 거에서 이렇게 실적이 안 갈까요? 주가? 피크아웃 얘기만 하는데 피크아웃이 그거 왜냐면 말고 혹시 다른 거 없나요? 그거 말고. 자동차가 갖고 가는 지금 현대차 그룹을 기대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본적으로는 성장 팩터가 팍 붙는 거잖아요. 전기차 그러니까 전기차를 비즈니스. 붙여달라는 거겠죠. 네. 네. 그게 지금은 어떻게든 그 법률망에서 피해서 막 가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풀캐파가 이 정도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마진도 그리고 그 미국 시장에서의 점유율도 한 4위까지 올라왔나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서 더 어떻게 갈 수 있을까? 그리고 FX 효과도 예전보다 더 하반기에 낮아질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자동차 완성차 같은 경우에는 이 경쟁자가 또 올라오는 국면이다 보니까 경쟁자와의 관계에서 결국 또 비용을 더 쓸 수밖에 없겠구나. MS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비용을 쓸 거고, 비용을 쓰다 보면 마진이 빠질 거고, 이렇게 보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 피크아웃 논리와 비슷할 수가 네. 있죠. 네. 그러니까 너무 MS가 좋게 나오는 시그널이 한국의 현대차, 기아차, 자동차, 완성차에 대한 매수보다는 매도 시그널이긴 하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MS가 나왔을 때는. 근데 예전보다 좀 다른 거는 자동차 부품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자동차 부품은 현기차 향으로만 나가는 기업들이 예전에는 조금 주종을 잃었다면 최근에는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오히려 현대차, 기아차로 가지 않고 다른 HL 만도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 비중이 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없진 않지만 좀 낮기 때문에 그런 자동차 섹터에서도 약간 부품은 오히려 좀 다른 결로 갈 수 있는 상황은 좀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쏠림 현상 질문 드렸다가 이제 여기까지 흘러 들어왔는데, 이제 아까 처음에 답변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통을 이어받는 것에 대해서. 네. 그렇다면 아마 다들 이제 시장 보시면서 이런 생각 많이들 하실 거예요. 다음 바통을 이어받는 자는 누구인가? 주목하시는 업종이 있습니까? 아까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네. 반도체하고 아까 제약바이오 아무도 관심을 안 갖길래, 왜냐하면 수익률 자체가 많이 좀 뭐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갖고 있는 밸류에이션에서는 높은 밸류에이션이긴 한데 본인들이 갖고 오던 밸류에이션에는 5년 내 최저치에 머무르고 있나? 그럴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하반기에 기대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펀더멘털 요인도 있지만 수급적으로도 상당히 좀 뭐랄까 좀 깨끗하다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 같고, 더불어서 이 매크로 환경이 다시 우리가 성장이 어디서 나올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될 것 같은데, 2차 전지는 성장은 나오긴 하지만 저는 좀 고민스러워요. 테슬라가 마진이 빠지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전기차 비즈니스의 성장률에 대한 거는 장밋빛으로 엄청 땡겨온 것 같아요. 전기차 비즈니스가 확장되긴 하겠지만 확장되는 속도에 대한 기대를 너무 많이 가져온 거고, 테슬라가 마진이 빠지기 시작했다라는 거는 거기에 납품하는 업체들은 또 마진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땡길 수 있을까라는 저는 고민이 있어요. 이런 얘기하면 좀 욕을 먹을 수 있지만 저는 그냥 굳이 그가 아니더라도 또 다른 성장이라는 DNA를 갖고 있는 업종이 우리나라에 있기 때문에 그쪽을 봐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에서, 이제 반도체는 시크리컬인데 지금 업턴이 있으니까 갖고 가는 거고, 약간 지금부터
오히려 넥스트 주도 업종이 뭘까라는 생각할 때 제약바이오만한 거는 또 없겠다라는 생각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좀 체크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21페이지에 아직 시장만큼 밸류 회복이 안 된 업종에 네, 대한 그거예요. 내용이 있네요. 네, 맞아요. 그 차트를 보시면은 공교롭게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건강관리 같은 경우가 여기 보시면 차트가 조금 어지러워 보일 수 있는데 막대 그래프를 보시면 이 막대 그래프가 이 최근 5년 레인지 대비 현재 위치를 나타내는 거라서 이게 낮을수록 오른 게 없다라는 얘기예요. 오른 게 없다. 그래서 화장품 아까 얘기하셨던 의료, 건강관리, 운송은 이제 항공 같은 경우고 소프트웨어는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경우고 호텔 레저가 이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리오프닝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인데 여기서 통신, 소매, 건설, 보험, 은행 이것도 싸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거는 다 움직일 수 없는 우리나라의 내수이기 때문에 저는 안 본다라는 거고 상사 자본재는 이제 많이 올라왔어요. 이게 뭐냐면 방산이 많이 끼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쪽을 쭉 빼면 그러면 이제 나머지가 이제 반도체가 남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하고 굵직굵직한 거는 이제 건강관리 헬스케어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 이제 뭐 약간 소소하게 보면 뭐 소프트웨어나 운송이나 화장품 쪽에서도 이제 아직은 조금 소외되어 있지만 3분기 때는 이런 업종들이 좀 올라와 주면서 시장에 조금은 제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이런 좀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이야기를 하면서 채팅창에서 크리스티 S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왜 주도 업종이 있어야 하는 건데? 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저희도 뭐 있으라는 과정에서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어쨌든 현상 자체가 이렇다라고 하면은 이제 크리스티님의 발언을 받아서 아니 모두가 함께 웃을 수 있는 어느 하나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함께 웃을 수 있는 시장은 말 그대로 상상 속에만 있는 건가? 네, 라는 의문일지 그러니까 모르겠는데 우리가 볼까요? 우리가 주도 업종이라는 게 우리가 짧은 20년만 놓고 보더라도 시장이 항상 코스피가 올라갈 때마다 그 주도 업종은 계속 바뀌었어요. 계속 바뀌었고 물론 반도체에 의한 힘이 몇 번 나타나긴 했었지만 뭐 2000년 초반에는 통신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2000년 중반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중국의 어떤 투자와 관련된 기업들 그리고 금융위기 직후에는 뭐 자동차가 굉장히 강했었고 중반에는 또 화장품 2010년대 화장품이나 내수주가 좋았었고 반도체 그 다음에 반도체였고 그 다음에 바이오였고 그 다음에 코로나 붕괴돼서 나서 이제 언택트 기업들이었고 그리고 이제 다시 올라온 게 2차 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마다 시장이 회복을 할 때는 항상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주도 산업이 시장 우리 삶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거와 상관없이 새롭게 뭔가 시작이 돼서 꿈과 희망을 줄 때 주도 업종이잖아요. 2차 전지라는 게 물론 전기차 비즈니스가 상당히 많이 확장이 됐지만 아직도 내연기관이 더 많긴 많아요. 근데 20년 이후에는 전기차를 더 많이 쓰긴 하겠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그런 어떤 주도 업종이 나타난다라는 거는 시장 내에서의 아이디어일 수 있지만 그때 국면에서 굉장히 어렵지만 정책적으로든 내지는 그때 사회 문화적으로든 반드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이제 주도 업종인 거죠. 뭐 언택트가 그때 사회 문화적으로 뭐 이런 것처럼 지금은 2차 전지가 정책적으로 뭐 여러 가지 친환경 거기다가 그 중국을 견제하면서 오는 밸류체인 그런 걸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반드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걸로 간 거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또 성장 팩터는 그리고 저는 이제 금리를 내려주기 시작하면 지금의 주도주는 생이 끝났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주도주는 지금의 주도주가 될 수 없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 분기점을 잘 봐야겠네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면 지금 핫했던 주도 업종들은 미련을 두지 말자라는 얘기는 하고 싶어요. 금리금 언제 정말 시간이 없는데 언제 내릴 것 같아요? 저희들은 한국은행이 연준보다 좀 빨리 내릴 것 같고 내년 한 2월 정도라고 보는데 문제는 뭐냐면 시장에서는 앞서서 생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앞서서 많이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성장률을 고민하기 시작하게 되면 그게 4분기 거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죠. 그렇게 보면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리진 않지만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베팅이 시작이 될 거다. 그래서 아까 제가 상고하저라고 그러니까 하반기만 그래서 상고하저라고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도
한국은행에 대한 이 시장의 요구가 지금 금리를 안 내리면 안 되는 환경입니다라고 자꾸 이제 만드는 게 4분기부터이지 않겠냐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럼 시나리오가 금리는 내년 2월쯤 내릴 거긴 하지만 예를 들어 뭐 이창용 총재도 누구든 미리 깜빡이를 킬 거고요. 그죠, 11, 맞아요. 12월에 예. 그 깜빡이 킬 때쯤에 그쵸. 주도주가 조금 무너지든 뭐 어쨌든 네, 어떤 변동성이 이유든 간에 생길 수- 예. 장이 좀 흔들리고 네. 그리고 금리가 실제 내려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주도주가 바뀌고 다시 네. 장이 간다 이렇게 해석할 수 맞습니다. 있나요? 예, 맞아요. 네. 네. 그렇게 그러면 보고 이 경고등을 캐치를 아주 잘해서 지금 오늘 근데 시청하신 결국은 뭐 분들께서는 이제 뭐 한 지금 당장은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네. 이창용 한은행 총재도 말에서 크게 뭐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를 할 단계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9월, 10월 넘어가고 실질적으로 물가가 하방 압력이 더 심해진 상황에다가 내년을 바라봤을 때 우리나라의 성장에 대한 기대치가 조금 더 많이 내려가기 시작하고 그러면 BOK에서도 말이 조금은 금리 인하, 그 적정 금리 인하 아니면 상당히 조금 우리나라의 성장에 비해서 조금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는 좀 긴축적이다. 네. 뭐 아니면 생각보다 중립금리가 우리는 좀 낮은 수준에 있을 거야. 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조금은 좀 주의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지금 금통위원들이 최고로 갈 수 있는 금리를 아직도 3.7까지로 3.7까지로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일단 근데 사실 전문가분들 말씀 들어보면 아무도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금통위에서 이 최종 금리를 3.75에서 3.5가 맞는 것 같다라고 해도 사람들이 신호로 받아들일까요? 아니면 그냥 그거는 뭐 하던 얘기니까 어떨 것 같으세요? 3.75로 만약에 올려버리면 그때부터 빠르게 시장금리는 빠질 것 같아요. 오히려. 네. 긴축적인 게 너무 빠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물가 상승에 의한 긴축이기 때문에 스태그플레이션 그리고 빠르게 시장금리가 더 빠르게 빠질 것 같다. 오히려 그때는 그러면 금리 올려버리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되게 빠르게 주도주가 생명이 바뀌어가는 시그널로 저는 오히려 보는 거예요. 금리를 올리면 네. 아니면 뭐안 올리고 안 올리고. 말 그냥 가는데 말을 3.75에서 그거는 아닐 것 이제 그건 같아요. 없고 네. 이제 3.5가 거의 끝인 것 네, 같다. 그렇게 뭐 받아들이지 중립순에 다 않을까.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변화 없을까요? 네, 뭐 그거는 시장에서는 이제는 그 레토릭에 반응을 많이 하진 않을 것 이미 같아요. 다 당했나요 지금? 그럴 것 같습니다. 저희 1부 이 시간 이렇게 쭉 함께 봤는데 이제 네. 거의 마무리할 시간이 돼서 뭐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했습니다만 마지막으로 이것만큼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마디 당부하고 듣고 싶은 거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왠지 금리나 이야기 말씀하실 것 같아요. 금리 인하? 예. 그러니까 지금 뭐 네. 누릴 만큼 누리긴 하는데 네. 뭐 화려한 거 쫓지 말자. 지금은 화려한 거 쫓을 때가 아니고 화려하지 않은 걸로 한 3분기를 조금은 수익을 챙기는 구간이다.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어요. 끝없는 위기 속 기회는 언제나 숨어 있습니다. 성공한 투자 고수들과 나눈 투자의 철학. 다가올 기회를 잡아내는 부의 만찬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푸짐하게 한 상 차려놓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